나는 박철웅입니다. 72살이죠. 38년 동안 시청 토목과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로를 고치고 하수관을 점검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늦은 밤 민원 전화가 오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뒷돈을 받지 않았고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했을 때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들 민준이가 건설회사 부장까지 올라갔고 며느리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손자들이나 봐주고 가끔 낚시도 가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산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보이는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느리 지수가 처음으로 그 부탁을 한 건 은퇴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을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시간이 많으니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학교에서 바쁘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세차 부탁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은행 업무를 부탁받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가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전달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바쁘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괜찮은지,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당연히 내가 시간이 많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투로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자비를 시킬까 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마트를 가야 하니 다음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하면 손자들 픽업은 누가 하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소파 구석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얘기를, 지수는 학교 얘기를 했고 아이들은 학원과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내가 말을 꺼내면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다거나 세대가 다르다는 말로 내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의사결정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가전제품을 사도, 심지어 손자들의 학원을 정할 때도 나한테는 알리기만 했습니다. 통보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보기, 세차, 은행 업무, 손자 픽업, 청소, 분리수거, 택배 받기, 고장난 물건 고치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온갖 기술을 익혔던 것이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도꼭지가 새면 나를 불렀고 형광등이 나가면 나를 찾았고 문짝이 삐걱거리면 내가 고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료 노동력이 되어버렸구나. 내 존재의 가치는 오직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느냐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퇴직한 노인, 연금 받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인력.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38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이 아파트를 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받는 대우는 이런 건가? 존중도 감사도 심지어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이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존재. 외로웠습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 살면서도 나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나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투명한 게 아니라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삶이 내가 상상했던 노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킬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한마디 감사 인사를 듣지 못했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38년을 일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땀을 흘렸고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수도관을 고쳤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은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내가 더 해줄 게 무엇이냐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쓸모로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낚시를 가고 싶었지만 손자 픽업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등산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장을 봐야 했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고 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했지만 그 대가가 내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어야 하나? 나는 사람입니다. 단지 늙었을 뿐입니다. 느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능이었습니다. 장 보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손자 픽업하는 기능, 물건 고치는 기능. 그 기능들이 작동하는 한 나는 쓸모있는 존재였지만 만약 내가 아프거나 할 수 없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서요. 나는 TV를 끄고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연금에 대해 묻는 걸까? 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라고. 그러자 민준이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축은 얼마나 있고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 경제 상황을 왜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지수를 쳐다보더니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필요할 테니 미리 알아두려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준이는 더 노골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작은 데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차액으로 나도 여유 있게 살고 그들도 좀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한 평 한 평이 내 땀과 노력으로 이뤄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자는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그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표정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나눠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민준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지수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나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나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그들의 노후가 편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도 팔고 그 돈으로 자기들 집을 사고 나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을 팔아서 자기들 집을 사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빨리 치워야 할 짐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가 애써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반찬이 맛있으니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친절함 뒤에 숨은 냉정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도 보고 손자들도 픽업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 아들에 대한 믿음, 며느리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잘 키워준 게 잘못인가? 너무 많은 것을 해준 게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존중한다고 믿었던 것이?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짜로 아파트 처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는 거였죠. 관리도 힘들다면서 작은 데로 옮기면 훨씬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편한 건 누구한테 편하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이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1분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말 한마디, 지수의 표정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들리고 보였습니다. 그들의 친절 뒤에 숨은 계산이, 그들의 웃음 뒤에 감춰진 냉정함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당장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라는 곳에 격리되어 그들의 시야에서,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나는 45년을 민준이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앓는 아들을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고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쓰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보태줬고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해준 것들은 이미 잊혔고 현재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지만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으로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서 키웠죠.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식물들은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내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그들은 자랐습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날도 텃밭에 나갔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허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요즘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일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모종을 다 심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허리에 쇠꼬챙이를 박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지수가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텃밭에 모종을 심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녁 준비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기가 좀 피곤하다면서요. 나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내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버티면서 밥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손자들 학원 픽업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손자들 등하교는 어떻게 시키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회사를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자 픽업을 누가 하냐는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장난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날도 참고 손자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아픈지도 모르고 빨리 가자며 재촉했습니다. 나는 그날 돌아와서 파스를 붙이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가족들한테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어차피 걱정해 주지도 않을 텐데 그냥 혼자 참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퇴근하고 와서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당연히 나도 포함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족끼리만 가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보고 집에 있으라는 통보였습니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들 부부랑 애들만 가려고 한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족끼리. 그 단어가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사는 남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이지만 그들의 가족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를 안 데려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도 불편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는 거였습니다.
맛있는 거 사다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핑계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즐거운 여행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늙은 아버지, 허리 아픈 노인, 느리고 불편한 짐. 그들은 나 없이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웃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구나.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사는 방해물이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존중하지도 않아. 나는 그저 그들의 노후를 위해 쥐어짜야 할 자원일 뿐이야. 그리고 그 자원을 다 빼앗고 나면 나는 요양원으로 보내질 거야.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5년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꿈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은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버려야 할 짐. 제주도 여행에서 빠진 것은 단순히 여행 하나를 못 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나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7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내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박철웅입니다. 38년을 공직자로 살았고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 틈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민준이네 가족은 짐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지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고 민준이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 손자들이 현관으로 뛰어가면서 할아버지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수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잘 먹으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마치 내가 경비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내 땀과 눈물로 마련한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머무르도록 허락받은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했을 때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점점 더 투명해질 것이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내 집을 빼앗기고 내 존엄성을 빼앗기고 쓸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인으로.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 속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의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나는 박철웅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이 없는 집에서 더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시킬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동안은 늘 서둘러 마셨었죠. 손자들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고 민준이 출근 전에 이것저것 챙겨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옛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나보다 5살 어리고 시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은퇴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그 명함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태수가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태수는 놀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파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태수는 이해한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프로였습니다. 감상에 젖지 않고 실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자세히 상담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뀔까 봐 두려웠습니다. 태수는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의 72세 노인.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사람. 오후에 태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태수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간 사이에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좋다고 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해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동의 없이 팔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민준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웅. 단독명의였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고 내가 15년 동안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서 완납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이름을 올려주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나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조심스러워서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신의 한 수였습니다. 태수는 축하한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매물로 내놓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금매로 내놓되 장금이를 정확히 사흘 뒤로 잡아달라고. 민준이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로. 태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존엄성을 되찾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태수를 지켜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화장실. 30년의 세월이 깃든 공간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모습도.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 현재의 고통을 상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매물을 올리고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금매인데다 조건이 좋아서 빨리 연락이 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형님이 하시는 일이니 돕는 게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곳이 있었습니다. 울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몇 년 전 낚시 여행으로 갔다가 반했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울진의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그중 하나를 현금으로 사고도 여유 자금이 충분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몇 군데를 찜해두고 내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문의가 3건이나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매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오늘 당장 보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오후에 예비 구매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고 학교가 가까워서 이 동네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구조도 좋고 상태도 괜찮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장금일이 사흘 뒤라는 것, 그 전에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것. 부부는 조금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집을 팔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계약금을 받고 장금일을 확정했습니다. 사흘 뒤 민준이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날. 부부는 기뻐하며 돌아갔고 태수는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을 완전히 비워야 했습니다. 30년치 짐을. 하지만 나는 차분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낚시 장비, 공구함, 앨범 몇 권, 옷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진의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집. 마당도 있고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을 물었고 흥정을 했고 합의를 받습니다. 장금일을 아파트 잔금과 같은 날로 맞췄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사흘 뒤 민준이네 가족이 돌아올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나 울진으로 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집과 매각 완료 서류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치 삶의 흔적을 이틀 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TV, 책장 모두 중고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매물을 올렸고 놀랍게도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소파와 식탁을 보러 왔습니다. 상태가 좋다며 흥정도 없이 바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TV와 냉장고를 샀습니다. 역시 내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책장, 침대, 옷장, 식기류, 소품들 하나하나 팔려 나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놨기 때문에 금방 팔렸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책,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팔지 않고 창고에 맡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커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들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난감, 책,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로봇 장난감을 손에 들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습니다. 내가 사준 것이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조립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박스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다음 날도 분주했습니다. 가구를 사간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소파가 나가고 식탁이 나가고 침대가 나갔습니다. 집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중고업체를 불러서 남은 자잘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처분했습니다. 헐값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 물건들이 담긴 박스만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내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낚시 장비, 공구함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 메아리가 울릴 것 같은 적막함.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돌잔치, 아내의 생일 파티, 명절, 가족 모임, 손자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자리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박스에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면 가져가라고. 나는 더 이상 그 사진 속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박철웅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철웅. 밤늦게까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주방 정리, 베란다 정돈. 새 주인을 위해 깨끗이 해두는 게 예의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30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자 민준이네 가족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네 물건이 든 박스들과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수가 새 주인 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등기소에 함께 가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잔금 수령.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년의 대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와서 나는 태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는 형님이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새 주인 부부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젊고 사랑하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나는 울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낚시 장비, 공구함. 그게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통장에 든 돈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나를 억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 매일 걷던 길, 장을 보던 마트, 손자들을 데려다 주던 학교.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은 지금쯤 제주도 공항에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면서 아마 피곤하니 쉬어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것입니다. 텅 빈 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없는 공간을 그들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든 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박스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이 정리된 박스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증. 새 주인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그제야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길.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기 위한 길.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이 보이고 들판이 펼쳐지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좁은 공간에 갇혀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해가 기울어갈 무렵 버스는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와 비린내.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집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친절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고 열쇠를 건네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파란 대문, 작은 마당,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집 뒤로 보이는 바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이곳에는 나를 부릴 사람도, 나를 무시할 사람도, 나를 도구로 여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그날 밤 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그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며칠만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얼굴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거실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텅 빈 거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었겠죠. 하지만 도둑이 가구를 통째로 가져갈 리 없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을 것입니다. 민준이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겠죠. 그러다 박스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정리된 박스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서류 봉투. 민준이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서 읽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증. 새 주인의 이름. 오늘 날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증명. 민준이는 그 서류를 보며 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집을 팔았다는 것을. 그것도 그들 몰래 그들이 여행 간 사이에. 지수는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아버지가 할 짓이냐고. 민준이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단독 명의였고 모든 절차가 정당했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방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침대도 내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민준이는 그제야 내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1번, 2번, 10번, 20번. 하지만 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울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파도를 보고 갈매기를 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낚시를 갔고 산책을 했고 책을 읽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순식간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00통 이상. 문자 메시지 수십 개. 모두 민준이와 지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문자들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연락 달라고. 그러다 점점 화가 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장 연락하라고. 마지막 문자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만나자고, 오해를 풀자고.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니. 이제 와서 만나자니. 그동안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잘 있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다시 전화를 껐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어귀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있었고 대부분 노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냐고 어디서 왔냐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마을 사람으로 환영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작은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반찬 좀 나눠 먹자며 김치와 젓갈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텐데 자주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가 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음식 맛이 아니라 마음이 맛있었습니다. 선의로 나눠준 음식, 조건 없는 친절, 계산 없는 호의.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는 다시 전화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쏟아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울진에 있다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 있냐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었다고. 4명이었고 내가 산 집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 민준이는 무슨 말이냐며 따졌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냐고.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시받던 자빌들, 내 의견이 무시되던 순간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떠넘기던 것들, 제주도 여행에서 배제된 일,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 내 재산을 노리던 대화들.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변명할지, 어떻게 합리화할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집은 이미 팔렸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그들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내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고. 민준이는 절규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고, 살 곳이 없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했습니까? 45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들까지 돌본 내가 이제 72살이 되어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입니까? 너희는 어른이라고. 40이 넘은 어른이라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압박에. 이제는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스에 너희 물건은 다 정리해뒀다고. 창고에 맡겨뒀으니 찾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효도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날 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각각의 파도는 달랐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반복되는 듯하지만 매 순간이 새로운 것. 나는 이제 새로운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도구도 아닌 그냥 박철웅으로. 며칠 후 민준이가 울진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침 일찍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차를 몰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낡은 부엌, 간소한 가구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민준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호화로운 곳으로 도망친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검소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차를 끓여서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는 것이 옳으냐고,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했습니까? 4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던 내가,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꿈을 모두 포기하고 아들을 키웠던 내가, 이제 72살이 되어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떨어져 사는 것은 가족의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여행은 무엇이었냐고. 가족이라면서 나만 배제한 그 여행은, 가족끼리만 간다던 그 말은 무슨 의미였냐고. 나는 가족이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건 다르다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부부와 아이들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배제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조금 쉬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휴식의 방해물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을 팔아버린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처가에 얹혀 살고 있다고, 장인 장모 눈치를 보며 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나도 너희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눈치를 보며 무시당하며 존중받지 못하며 살았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알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아버지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아버지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시받던 자빌들에 대해, 내 의견이 무시되던 순간들에 대해,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착취당하던 일들에 대해, 무료 노동력으로 취급받던 나날들에 대해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노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미래, 자기들의 노후, 자기들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내 노후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매달 저축하고 아껴 쓰고 연금을 준비했다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결국 자식에게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문화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효도가 전제될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볼 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저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존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양원에 보내려 했냐고. 내 집을 빼앗아 자기들 집을 사려 했냐고. 그게 사랑이고 존중이냐고 따졌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봤다고 지수가 보낸 문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자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지수의 생각이었다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지 않았냐고.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냐고. 결국 너도 동의했던 것 아니냐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소극적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계획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는 민준이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내 결정은 확고하다고. 나는 이곳에서 살 것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 한다고. 더 이상 내게 의지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내 재산을 기대하지 말라고.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하신다고 이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 눈물인지 아니면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인지. 나는 돌아서서 민준이를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행사하는 마지막 권리라고.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결정이라고.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이번만큼은 나를 선택하겠다고.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을, 내 결정을, 내 삶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꾸려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민준이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화가 나고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길, 고요함, 그리고 쓸쓸함.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45년을 키운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제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책임지는 법을,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부모도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밀려와도 슬픔이 엄습해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 나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쓸쓸함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더 이상 누구의 도구도, 누구의 수단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민준이가 다녀간 후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초췌한 얼굴, 울먹이는 목소리, 차를 타고 떠나던 뒷모습.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지나가야 할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아니 끊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새로 온 사람을 환영한다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어선 몇 척이 수리가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8년간 토목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루고 철을 다루고 기계를 수리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장님은 고맙다며 내일 아침 선착장으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구함을 들고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어선 세 척이 육지로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체가 삭아 있었고 엔진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나는 어선 주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삭은 나무를 교체하고 엔진을 점검하고 녹슨 볼트를 갈았습니다. 손에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공구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선 주인 중 한 명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착장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누군가 농담을 했고 모두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첫 번째 어선 수리가 끝났습니다.
어선 주인은 감동한 듯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도움이 됐다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선 주인이 생선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라며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는 꼭 받으라며 고집했습니다. 결국 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선한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착장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어선들을 수리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고장난 농기구, 부엌 수도꼭지, 삐걱거리는 대문. 나는 모두 고쳐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반찬을 가져다 줬고, 어떤 이는 채소를 주었고, 어떤 이는 그냥 차 한잔 하자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는 모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계산 없는 나눔.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 기술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바닷가를 걷다 보면 누군가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목공 교실을 열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간단한 수리 기술이라도 배우면 유용할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며 수락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 목공 교실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톱질하는 법, 못질하는 법, 대패질하는 법. 간단한 선반 만들기, 의자 수리하기. 사람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도 즐거웠습니다. 가르치는 즐거움, 지식을 나누는 기쁨,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왜 이런 시골로 왔냐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혼자 사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여기 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나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낚시를 갔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자체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는 그 평화로운 시간.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들. 역사책, 철학책, 소설책. 천천히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 은하수도 보였습니다. 나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 속에 작은 나. 하지만 그 작음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72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해서 느끼는 충만함. 가끔은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자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물론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움과 행복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거리도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처가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힘들까?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그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존중의 의미를 배우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러. 그때 나는 받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를.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텃밭에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나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이웃들도 자기들이 기른 것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나도 느꼈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로.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마을 교회에 갔습니다. 종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신자가 20명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혼자 내려왔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내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나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자유로운 바다. 나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당당하게. 나는 박철웅입니다. 가장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철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완벽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합니다.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깊이 행복합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 한번 만날 수 있겠냐는 물음,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적힌 사과의 말.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3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울진을 찾아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수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준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유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민준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처가살이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인은 까다로웠고 장모는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TV 보는 것도 씻는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도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가 아버지를 잘 모셨어야 했다고 비난했고, 민준이는 지수가 시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둘은 계속 싸웠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지내야 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회사 생활도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모든 것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준이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아버지가 있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집을 지켜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다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도구처럼 부렸는지, 존중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니 아버지의 고통이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 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했고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45년 전 내 품에 안겼던 그 작은 아기. 이제는 45세 중년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것이 내가 바랐던 것이라고. 내가 성장하는 것, 배우는 것,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울진에 와서 함께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해 왔다고.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가장이 아닌 박철웅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왔다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그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고, 혈육을 버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건강한 거리를. 나는 민준이에게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라고. 넓고 자유롭고 아름답다고. 나는 지금 저 바다처럼 자유롭다고. 그리고 이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랑과 거리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절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너는 이제 진정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때로는 좌절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는 성장할 것이라고.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자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자고. 그리고 가끔은 방문해도 좋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의존하지는 말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시냐고.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시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72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지만 그 행복이 자신과 떨어져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이 슬펐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는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나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나도 그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민준이의 차가 떠났습니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가 겪는 고통이 안타까웠지만 그 고통이 그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의 기회.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며 나도 이제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언젠가 자기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자기 빛을 낼 것입니다. 나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가족. 하지만 각자 독립된 존중받는 개인으로서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에도 민준이의 미래에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울진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박기술자라고 부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왔습니다. 나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봉사였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학교 생활, 지수와의 관계. 나는 들어주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처가에서 나와 독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또 말했습니다. 지수와 관계도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서로 너무 많이 상처를 줬는데 독립하고 나니 다시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이 앉아서 긴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수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지수도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면 직접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연락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까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의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손자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큰 손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로봇 장난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한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들, 순수한 아이들, 그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며칠 묵어가도 좋다고. 할아버지가 바다도 보여주고 낚시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손님으로. 며칠 묵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는 거칠어졌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파도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목공 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참가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옆 마을에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간단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책장, 의자, 작은 테이블. 서툴렀지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젊었을 때는 바빠서 늙어서는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하니 삶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나도 공감했습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텃밭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채소들을 거두고 월동 채소를 심었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마을 할머니들이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평생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민준이네와 살 때도 항상 여자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들이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이런 게 공동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웃고 운기를 나누는 것.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가장 나답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내 행복은 그들의 행복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라고.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독립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나는 민준이와 더 이상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이 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손자들이 잘 방을 준비하고 이불을 깔고 난방을 틀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맞이할 때 항상 긴장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손님입니다. 환영받는 손님이지만 그저 손님입니다. 방문 전날 밤 나는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나답게 후회 없이 살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만들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며 만족할 것입니다. 민준이는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이 성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그의 몫이고 책임도 그의 몫입니다. 손자들은 잘할 것입니다. 훌륭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가 거리를 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책임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도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 노인도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함께 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각각의 파도는 다릅니다. 각자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듯하지만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나는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72년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을. 나는 이제 완전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할아버지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박철웅으로서.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가끔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그리움조차 나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소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생명의 냄새. 모두가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가족이 옵니다. 반갑습니다. 손자들을 안고 민준이와 이야기하고 지수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줄 것입니다.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마을을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상으로.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제는 나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내 집. 아무도 나를 부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곳. 내가 주인인 곳.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광활한 바다. 나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광활합니다. 이것이 나의 독립 선언입니다. 72세에 이룬 독립.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시작했고 잃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박철웅입니다. 72세. 공무원 출신. 한 아들의 아버지. 두 손자의 할아버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해가 뜰 것이고 파도가 칠 것이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불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